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정의. 이 보통 법 이념의 법적 안전성과 정의 양자입니다. 이 법 이념은 바로 법의 구성적 이념과 규제적 이념을 대표합니다. 법적 안전성은 법의 현존을 보장하고 정의는 법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그 양자는 물과 기름같이 서로 배척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의의 문제는 무엇일까? 정의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요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의 담론의 4가지 기본 요소를 좀 살펴보고 어떤 정의론을 채택하든 반드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정의의 개념들과 그 기준들을 이제 추출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정리한 정의 담론은 3 요소로 상이상한 이제 정의론을 근거로 하는 현대의 다양한 정의론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정의감을 판단할 때, 이 정의를 판단할 때 무엇을 갖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법을 선과 형평의 기회 또는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보았던 고대 로마 법학자들의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법에 있어서 정의 이념을 주목하게 합니다. 모든 법은 자신이 명령하는 규범 내용을 시민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정당하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일 어떤 법 X가 자신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정당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가령 교통법규에서 빨간 신호등일 때 자동차가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이 규정은 옳지 않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은 지켜야 한다라고 첨가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실정법은 자신이 지시하는 내용이 정당하고 그대로 지켜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맞게 제정된 실정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실정법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일 실정법의 정의와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해당되는 실정법이 도덕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나빠서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상실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실정법과 정의의 충돌은 민주적 입헌국가에서의 경우와 독재국가에서의 경우 각각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이 우리가 이제 법과 정의 관계를 고찰할 때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정의감, 즉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지에 대한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정의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요. 가령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던가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우 이때를 느끼는 도덕적 분노가 정의감의 표현입니다. 이 정의감에는 일종의 가치적 판단과 즉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가에 대한 정의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지극히 단순한 문제이면서도 복잡한데요. 제가 예문에도 PPT에도 띄웠습니다. 정의의 문제의 예입니다. 자식들 중에서 형에게는 과자를 많이 주고 동생에게는 과자를 적게 준다면 동생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동등한 분배의 기준을 근거로 했을 때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시험 채점 때 한 학생이 이제 가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실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때 다른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이 교수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노력과 실력에 따른 채점을 이제 하지 않은 그 기준을 근거로 하여 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장에서 공적이나 능력에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가문, 학연, 지연 등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 이동을 했을 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부당하다라고 우리는 항의를 합니다. 이때는 능력과 공적에 따른 이제 승진을 기준을 근거로 하여서 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남성, 여성을 직장에서 차등적으로 대우했을 때 이때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승진의 기회를 덜 주거나 거꾸로 비슷한 조건인데도 여성에게 더 많은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경우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녀 차별 금지를 근거로 해서 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피곤하겠죠? 이 예들에서 보셨듯이 항의하는 측은 일정한 정의적 판단,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정의롭다라는 규범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그 부당함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4번의 사례에서처럼 그 기준이 남녀 성차별에 따라 경제적 위치에 따라 그리고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정의의 문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정의롭다라는 판단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될까? 우리는 오염된 물을 피하고 맑은 물을 마시는 행위나 매주 등산을 하는 행위를 정의롭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름길을 일방 통행로로 지정해서 진입을 금지하는 도로법 규정 역시 비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부정의한 법이라고는 부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 정의 개념을 사용하는 영역을 분석해 보면요. 정의 판단은 인간의 행위, 규범 및 사회 질서가 재화, 즉 이익과 부담을 배당하는 이익과 손해의 균형에 맞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때 적용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란 이익과 부담을 올바르게 나누거나 이익과 손해 사이의 균형을 올바르게 맞추는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부담을 올바르게 분배하고 상호 균형을 올바르게 맞추는 질서를 유지하게 하여 창출하는 행위, 규범, 사회의 질서를 정의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정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풀이에서 제시된 올바름의 기준과 정의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바름의 기준으로 각자에게 각자가 하는 것으로 주라라는 원칙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 올바름의 기준으로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라라는 원칙으로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정의의 근본 원칙에 비추어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 걸음 더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합당한 몫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회복하게 하는 행위, 규범, 사회질서의 속성을 이제 정의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의의 기본 특징, 인간의 덕목과 행위, 제도, 규범을 적용해 한번 다음과 같은 이제 예시를 갖고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H는 만일 그 행위가 정의의 근본 원칙에 따라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거나 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을 보유한 상태를 지켜주라 라는 것을 요청했을 때 일치한다면 정의롭다. 들어보세요. 2번. 어떤 인간 P는 그가 언제나 이 요청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와 그렇게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의롭다. 행동하려는 의지와 그렇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정의롭다. 어떤 법질서 R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거나 각자가 각자의 몫을 보유한 상태를 지켜주게끔 제도화한다면 정의롭다. 그리고 어떤 규범 N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거나 각자가 각자의 몫을 보유한 상태를 지켜주라고 명령하거나 또는 타인이 누군가의 정당한 몫을 빼앗지 못하도록 금지하려고 한다라면 정의롭다. 그러니까 타인의 몫을 뺏지 못하게 하면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특징을 실마리로 삼아서 정의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담론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 담론의 첫 번째 요소로는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있습니다. 이 물음에서 나타나듯이 분배 대상이 요소입니다. 이때 분배 대상이 되는 재화란 어떤 물질인 것, 그러니까 이 물질인 것은 돈이나 직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권리나 이제 명예나 칭찬과 비난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 담론의 2번째 요소로는 재화를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재화를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누구에게 재화를 분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분배 대상자의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가령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배분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입후보할 자격인 피선거권이라는 재화의 경우 특정 집단의 사람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자거나 심신미약자거나 수감자 등은 배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누가 재화를 분배받을 자격을 갖는지 정하는 것은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라는 재화의 요소 못지않게 정의 담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 담론의 이제 3번째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기준에 따라 재화를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는가? 이때 분배의 기준 요소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라라고 하는 원칙을 정의의 근본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전 세계가요. 그리고 무엇이 각자의 몫인지를 놓고 많은 기준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각자의 필요도, 각자의 이제 노력과 업적 또는 선택과 교환 등으로 이제 분배 기준을 후보로 이제 삼아서 거론된 것들입니다. 각자의 몫을 정하는 실질적 기준은 아니지만
일단 기준이 정해졌다라면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들은 평등하게 대우하고 그렇지 못한 개인들은 불평등하게 대우하라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기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와도 보편적인 정의 원칙으로도 인정되어 왔습니다. 목이 말라서요. 정의 담론의 네 번째 요소. 과연 도대체 누가 분배 대상의 재화의 요소, 분배 대상의 요소, 분배 기준의 요소를 정하는 정의 담론의 주체인가? 누가 이것을 정하는 주체인가? 배분 주체 요소입니다. 이때 국가 또는 국회인가? 행정부인가? 사법부인가? 대기업인가? 언론기업인가? 당연히 우리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정의 담론 네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분배 대상의 기준.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두 번째, 분배의 대상자. 누구에게 재화를 분배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화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세 번째, 분배의 기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네 번째, 분배의 주체. 누가 분배의 내용을 정하는 정의 담론의 주체인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모든 우리가 이제 20만 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할 때도 요 기준으로 삼아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요 기준으로 따져갖고 이제 컴프로치를 놓는 것입니다. 정의 담론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은 감정적인 것의 분배가 있습니다. 정의 담론의 네 가지 요소를 정하는 문제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찌감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랑시에르는 종래의 정치 철학이 감정적인 배분의 문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감정적인 것을 분배의 문제로 전혀 다루지 않다라고 랑시에르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번 쓰셨던 책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크 랑시에르가 썼고요. 양창열 선생님께서 옮기셨고, 제목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 길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출판사는 길에서 출판했고요. 2008년도에 나와 있는 26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과 불평등의 쟁점은 우선 감각적인 관계 안에서 작동한다. 가령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성하는 공간들의 분배 속에서, 가시적인 것의 짜임 속에서 이 가시적인 것이 포함하고 배제하는 것에서 존재들과 상황들을 명명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진 거나 거부된 이름들에서 어떤 말을 듣거나 듣지 않는 방식에서 그것들을 말로 듣느냐 혹은 소음으로 듣느냐의 방식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염원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그 외침은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로서의 한국 사회의 부스러기로
그러니까 취급받았던 노동자들이 들리지 않았던 말 또는 소음으로 여겨졌던 것에서 하나의 의미를 가진 소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목 없는 자들의 목. 이처럼 그들의 주장이 하나의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갖는 목소리로 바뀌어야만 비로소 정의 담론 속에서 편입되고 정치적인 것으로 세매진다라는 것이 랑시에르의 주장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들리지 않은 것에서 들리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무의미했던 것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환하는 바로 전환, 감성적인 것이죠. 새로운 분배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성적 혁명은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분배를 동반한다라고 랑시에르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분배 대상인 재화로 볼 것인지의 결정은 고정된 재화의 기계적인 분할뿐만 아니라 분배 대상자와 분배 주체가 함께 정해가는 역동적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태일이 호소하였지 않습니까? 저주받아야 할 불합리한 현실을 쓰다 버린 쪽박으로서 사회가 자기 하나를 위해 저희들 전체 일부를 메마른 길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렸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자, 탈북자 등 수많은 부스러기들의 외침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들의 외침이 관심을 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감성적인 것의 분배 역시 정의 담론에서 제대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 담론의 4가지 요소 이외에요. 그렇다면은 분배 대상인 재화, 분배 대상자, 주체, 분배 기준을 확정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 입장이 합당한지를 이제부터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의 개념과 정의 기준이라고 큰 태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법과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체로 2갈래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수립된 법이 어떤 내용인지와는 무관하게 그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었는가, 법 적용상의 정의적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법의 내용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법 자체의 정의적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의 문제는 그다지 풀기가 어렵지 않아요. 법 적용상의 정의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후자의 정의 문제는 진정으로 어렵고 복잡한 논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의 정의적 문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들을 다루기 앞서서 상이한 정의 판단이나 정의 사상들의 공통적인 정의 개념의 구성 요소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 철학을 설명할 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만한 과목도 아니고 만만한 학문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딴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루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관문을 뛰어넘으셔야지 우리가 현행 헌법이 정의롭다,
어떠한 제도, 특히 보험 분제, 사회적 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배분이 돼야 하는 건가? 우리가 왜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제 남들이 써놓은 거 공부를 하고 각자 이제 해석을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이제 판매하는 것이죠. 유시민 씨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지식 소매상이라고. 그 소매상들처럼 이제 저희들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매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의를 따질 때는 너무너무나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해석들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예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기본소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은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존 롤스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 샌델까지 제가 한번 이어서 좀 딱딱한 부분이긴 한데요. 너무 길면 힘드시니까 30분 단위로 끊어서 이제 공고를 할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추구하시는 정치 철학은 정의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소 어려우시고 듣기 힘드셨겠지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대표가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다소 복잡하지만 짧게나마 국물 맛이라도 보시라 하신 뜻에서 정의론에 대해서 정의론에 담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존 롤스, 마이클 샌델까지 해서 제가 정의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으시고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감히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조금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튜브 그쵸?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씹으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시는 거는 좀 그만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정청래 개소리 사용하시는 거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그거 말했다고 이제 씹으렸다고 저를 이제 담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담그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던 차원에서 채팅을 쳤던 것이고 매번 이제 채널이 작다라는 이유로 저의 의견을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의사를 같이 하시는 표현에서 집단 지성의 차원에서. 하지만 소리는 다릅니다. 소리는 쓰시려면은 다른 개소리 녹음하셔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내 재능 기부해놓고서 칭찬을 받거나 채널 홍보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 말라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그동안 그 소리 내서 코인 팔이 다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이제 사용 그만하시라고요. 본인께서 녹음하시는 개소리 녹음하세요. 내가 씨부린다는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합니까? 채널이 크다는 이유로? 내가 당신 하청 채널입니까?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작권 등록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좋은 어조로 말씀드렸고 경고도 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씨부린다라고 말을 하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들은 적도 없습니다. 바란 적도 없지만 씨부린다라는 말은 상대에 대한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씨부린다라는 그런 저급한 언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급한 자가 보냈으니까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쓰지 마세요. 남의 의견, 본인의 의견인 것처럼 말씀도 하지 마시고,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남의 의견 갖고 가서 쓰십니까? 예를 들면 최한욱 TV처럼 말씀하시면 내가 말도 안 해. 말 뜻이 뭔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남의 말을 갖다 쓰는 겁니까? 도대체 공부 좀 하시고 쓰시든가. 나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의견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나.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채널을 모니터링 합니다. 듣고 싶어서 듣는다기보다는. 그러면은 적어도 저작권자, 저자의 뜻을 잘 전달하는 곳은 내 의견을 써도 내가 무방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자를 무시하는, 그런 개무시하는 채널을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쓰지 마세요. 말을 갖고 인용을 하더라도 모범생이 있어야지 나도 그 모범생에게 답을 더 주고 싶지. 수업도 개똥같이 받아놓고 선생님 말 개 무시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학생을 키우나? 갖다 쓰지 마. 알았어? 네가 씨 부리는 게 더 듣기 싫으니까.